네, 김주도의 뉴스 정면 승부 오늘 금요일 1, 2부는요. 새로운 구성으로 좀 찾아뵙겠습니다. 먼저 금요일에 고정이신 서정욱 변호사님 나와 계시고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배종찬 인사이트 K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배추도사 배종찬입니다. 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김지호 대변인님 함께 반갑습니다. 네, 오늘 박지훈 변호사님 재판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또 한번 새로운 구성을 해봤는데 이 케미스트리가 잘 맞을지 한번 중량감 있는 방송을 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라디오 청취율 조사 기간이거든요. 뭐 여러 방송 나가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청취자분들 02로 시작하는 전화 받으시면 YTN 라디오 김주대 뉴스 정면 승부 응답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샵 0945로 저희 응원 메시지 보내주시면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인데요. 선물 커피 쿠폰 준비됐으니까 많이 문자들 보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현안으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매일같이 국회가 매우 바쁜데 특히 이제 금요일은 전통적인 그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고 오늘 또 이제 국내 최고의 여론조사 전문가가 나오셨으니까 네 일단 뭐 이제 오늘 여론조사 결과에서 제일 핵심적으로 볼 거 뭘까요? 일단은 지지율 하락세가 좀 멈추고 반등을 여당과 정부가 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대통령 지지율이 국정운영 지지율이 직전 조사보다는 올라갔습니다. 오늘 소개드린 모든 조사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한국갤럽이 자체적으로 지난 21일부터 23일까지 무선 가상번호 전화면접 조사 표본오차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의 결과이고요. 더 자세한 사항은 앞서 소개드렸던 대로 심의위원회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직전 조사에서는 긍정 지지율이 54%였는데 이번 조사에서는 대통령의 지지율이 56%로 2%포인트 올라갔습니다. 부동산 대책이 상당히 파장이 커지고 논란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는 주목해야 될 지역은 수도권이거든요. 네. 서울 지역은 직전 조사보다 7%포인트가 올라가서 55%. 그러니까 이번 조사가 21일부터 23일까지 실시된 것이고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건 15 부동산 대책이잖아요. 네. 그럼 상당히 여론에 반영됐을 텐데라고 볼 수 있는데 서울에서는 7%포인트가 올라갔고 인천 경기 지역에서도 3%포인트가 올라가서 59%를 기록했거든요. 그래서 이 분석에 상당히 오늘도 제가 전화를 많이 받았습니다. 네. 뭐 제가 뭐 잘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무게는 상당히 많이 나가는 그런 또 분석을 하기 때문에 네, 서 변호사 웃으시네요. 네. 자, 근데 이 조사를 보면 저는 가장 큰 이유가 이 결집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이 가장 강력한 지지 기반은 영포티, 네. 40대와 또 50대까지도 넓게는 포함이 되겠죠. 또 화이트 칼라, 우리가 얘기하는 사무직, 이들은 이제 대통령의 이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좀 한번 지켜보자. 그리고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어떻게 일주일 만에 효과를 볼 수 있느냐, 기다려보면 부동산 가격이 안정화되면 그때는 또 잘했다는 이야기 나올 거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또 일종의 위기감 인식도 있는 것이거든요. 최근에 관세 협상에 대해서 어떻게 될 것인가, APEC을 앞두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가장 강력한 지지 기반이라 할 수가 있는 화이트 칼라, 또 40대 50대의 영포티 결집으로 이어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도 이 화이트 칼라 사무직에서는 대통령의 긍정 평가가 64%. 그리고 40대에서는 75%, 50대는 74%. 그런데 20대하고 비교해 보면 20대의 대통령 긍정 지지율은 34%거든요. 네. 강력한 영포티 현상이 이유다 이렇게 그러면 분석합니다. 40, 50대가 주식을 투자해서 지금 코스피가 최고치를 뽑고 있고 근데 대출 규제는 이미 집을 지금 좀 살려고 생각했던 20, 30대에서 좀 더 뭐 열패감이나 뭐 차별 의식 이런 걸 느껴서 그렇게 이제 세대별로 좀 다르게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상대적인 이유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상대적인 이유도 있을 테고 물론 뭐 코스피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만 또 오른 사람은 오른 거고 또 안 오른 사람은 안 올랐어요. 뭔가 가슴 네. 아픈 사연이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죠. 아니 그건 아니고요. 아니십니까? 네네. 알겠습니다. 서정욱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 여론조사 결과. 뭐 저는 한마디로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뭐 여론조사라는 게 오차범위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부동산 부적절이 44, 적절이 37이잖아요. 네. 근데 서울에서 갑자기 7%가 오른다. 이거는 뭐 저로서는 이게 뭐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고 오차범위에서 출렁출렁하니까 너무 이게 한 주의 여론조사에 우리가 일비할 필요 없다 봐요. 근데 7%는 오차 범위는 바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갤럽이 뭐 2, 3 옮기면 뭐 유보세다, 관망세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7%면 이거는
생각보다 예를 들면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비판적인 목소리들이 조금 과대 대표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측면은 없을까요? 근데 제가 다른 조사들 언급 안 하겠지만 네. 한번 보십시오. 음. 반대 조사도 많아요. 네. 갤럽 하나만 가지고 할 게 아니고 이번 주에 제가 알기로 일주일에 한 10몇 개씩 나옵니다. 이걸 다 총합해서 저한테 보내주는 분이 있어요. 거기 보면 이게 추세는 하향시입니다. 아, 저도 한번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지호 대변인. 제가 봤을 때는 부동산 대책에 대한 불만은 지금 쌓여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정권이 들어선 지 4개월뿐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이 정권이 지지를 거둘 것인가 여기까지는 아직 판단을 안 한 것 같고요. 일단 좀 불만은 있지만 얼마 안 됐으니까 좀 지켜보자. 조금 더. 그런 기류가 많은 것 같고 결정적으로 우리 지지층이 결집해서 지지율이 오른 것은 지난주 14일 날 한덕수 내란 우두머리 재판이 있었고 그때 그 12.3 개헌 불법 개헌 시 그 국무위원들 회의하는 장면이 영상으로 나갔잖아요. 아, CCTV요. 그때 이제 그 화면이 나감으로 인해서 그 한덕수 총리나 이상민 행안부 장관 여러 가지 국무위원들이 거짓말했던 그게 진상이 밝혀지면서 굉장히 지지층이 결집했고 그리고 장동혁 대표가 네. 금요일 날 또 윤석열 내란 속의 피의자를 면회를 갔습니다. 이런 것들이 수도권에 있는 지지층을 더 결집시키는 데 힘을 준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재판이 진행되고 수사가 진행되면서 소멸됐을 뿐이 없는 그런 주제고 네. 부동산 이슈 같은 경우는 계속 앞으로도 민생과 관련된 건이라 정부 여당과 이재명 정부에서 어떻게 이 부분을 해결하느냐 이 지지율 그리고 내년 지방선거까지 큰 영향을 주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뭐 여러 요소들이 있지만 부동산 문제가 가진 잠재적 폭발성, 휘발성 관련해서는 유의 깊게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은요 점점 더 커질 이슈지 그냥 없어질 이슈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론조사 지금 나온 결과로 저희가 기뻐할 때는 아닙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부동산 그렇죠. 관련해서는 이제 적절하다 37%고 네네. 부적절하다 44%고 그럼 한 20%는 유보적인 입장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방금 전에 김지호 민주당 대변인이 말씀하셨던 대로 부동산은 아직까지는 본격화되지 않았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부동산 이슈에 대해서 영포티 40대와 50대의 판단이 또 달라지는 지점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네. 아직까지는 견고한 지지 기반이기 때문에 더 결집을 하는 현상으로도 볼 수 있는데 왜냐하면 같은 한국갤럽 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율은 올라가는데 그렇다고 해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내려간 건 아니거든요.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다면 그러면 이 부동산 이슈가 아직까지는 본격적으로 더 작동된 것은 아닌 것으로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이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적절하다가 37, 적절하지 않다가 44지만 서울의 경우에는 적절히 39인데 또 적절하지 않다는 49%도 높아요. 특히 이제 30대의 경우에는 적절하지 않다가 부동산 대책이 적절하지 않다가 무려 57%입니다. 그런데 40대는 40대 이른바 영포티죠. 이들은 53이 적절하다. 그러니까 이미 집은 사뒀고 또 부동산이라는 것이 또 앞으로 어떤 식으로 변화될지가 모르기 때문에 너무 크게 우려하지 않고 좀 기다려보는 것이죠. 50대의 경우에도 적절하다가 48. 그러니까 적절하지 않다가 40이니까 확연히 지금 연령차 또 지역별 뚜렷한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좀 이 부분은 김지호 대변인 말씀하셨던 대로 이상경 국토부 1차관에 대한 이 논란도 또 2030 MZ세대의 분노 여파도 또 여론도 꺼지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부동산 이슈는 아주 신중하게 판단하면서 더 기다려봐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상경 차관 관련해서 박지원 의원은 사퇴 쪽으로 가닥을 잡는 이야기를 하셨고 또 복귀영 의원도 어쨌든 약간의 논란이 됐는데 지금 이 부동산 특히 뭐 이상경 차관 거취 문제 등과 관련해서 김조 대변인 어떻게 좀 보십니까? 저는 참 이 부분 관련 굉장히 송구스럽습니다. 죄송한 마음도 들고 다만 지금 정책을 위반한 사람을 경질하면 앞으로 부동산 정책 더 꼬일 가능성이 있어요. 최소한 시간을 좀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이상경 차관보다 사실은 구윤철 기재부 장관이 미국에서 한 기자간담회가 더 우려스럽거든요. 보유세 발언이요? 보유세 발언을 했는데 참 안타깝더라고요. 50억짜리 아파트가 있으신 분의 어떤 보유세를 5천만 원 정도
거두면 연봉의 반인데 집을 팔 수뿐이 없지 않겠습니까? 이런 뉘앙스로 발언을 하셨는데 이게 그러면 같은 말이라도 50억이 넘는 초고가 아파트는 조금 더 세금을 내셔야 됩니다. 이렇게 설득하는 거랑 연봉 1억짜리 받으시는 샐러리맨은 50억짜리 아파트 살 자격이 없다는 얘기로도 들리거든요. 사실은 정책 당국자들이 약간 이렇게 오만하고 국민에게 상처가 되는 말은 삼가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아무래도 이제 정권 초기니까 시간을 좀 주셨으면 합니다. 본인도 한 40억대 부동산을 갖고 계시잖아요. 구윤철 실장이. 그러면 구윤철 부총리가. 그러면 본인이 지금 매도하면 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이상경 차관은요. 네. 말 실수 때문에 사퇴하는 게 아니고 본인의 그 행동이 말하고 게 너무 불일치하니까 예를 들어 본인은 갭 투자해서 한 6억 이상 벌었고요. 네. 또 집을 한 채 팔고 전세로 살았지 않습니까? 다 이게 금지하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게 본인들은 좀 이게 뭐 정책을 어기면서 국민들한테는 집값이 하락 안정되면 살아. 이게 너무나 이중적인 모순. 이게 저는 더 근본적인 문제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뭐 지금 팔면 뭐 양도차익 6억이면 또 한 2, 3억은 세금으로 내긴 할 텐데. 아니, 근데 이제 네. 정부에서 네.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니까 어쩔 수 없이 지금 사이드카 같은 일시적인 거래 제한을 한 거거든요. 그쵸. 국민들 정말 거래 제한하고 이게 집 사는 게요. 네. 평생 두세 번뿐이 없고 어떤 사람은 한두 번 있을까 말까 합니다. 그리고 본인의 전 재산과 관련된 그 부분이고 그래서 저 참 송구롭게 생각합니다. 어떤 개인의 경제 생활을 제한하는 이런 부분은 저희가 빨리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책보다는 이제 정책 위반자들의 그전에 투자 이력 때문에 조금 국민의 이제 불만이 있는 것 같은데 문재인 정부 때는 어쨌든 김상곤 교육부총리나 진영 장관이나 노영민 비서실장은 강남의 집을 팔았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모습이 좀 약간 이재명 정부나 뭐 집권 여당에서 그렇죠. 보여주면 안 네. 되냐 이런 의견들이 좀 있긴 하거든요. 예를 들면 최인호 의원은 여기 나오셔가지고 김병기 원내대표가 송파에 집을 팔고 동작이 하나 하는 게 맞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런 모습이 좀 아쉽긴 하는 것 같아요. 짧게 말씀드리면 이제 여론에 미치는 파장을 말씀드렸을 때 이게 이제 내로남불 논리로 가면은 이제 민주당이나 정부 인사들에 대한 비판이 더 확대될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부동산이라는 게 워낙 개인의 이익, 자산 또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그 사는 문제, 의식주에서도 주에 해당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확장도 될 수 있고 그만큼 자칫 잘못하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연결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교통 정리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주무 담당자가 이 김용범 정책실장인지 부동산과 관련해서 또는 네. 이상경 국토부 교통부 1차관인지 아니면 김윤덕 장관인지 또는 아니면 또 다른 누구인지 알 길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건 분명하게 누가 컨트롤 타워인지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분명히 할 필요가 있고 아주 좀 정교한 대책을 내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서정호 변호사, 김조 대변인 말씀하셨던 대로 곳곳에 이제 구멍을 지적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은 좀 저는 곤란할 것 같아요. 가령 인천은 왜 그러면 지정이 안 됐어? 그럼 경기도의 동탄은 왜 아니야? 또 서울 같은 경우에는 대형 오피스텔, 주거형 오피스텔은 또 다 제외됐어요. 이른바 타워 팰리스. 네. 그다음에 잠실의 롯데타워에 있는 뭐 천안에서도 보인다 그러나요? 이런 이 시그니엘. 아, 네. 이건 제외됐어요. 아, 그 제외되고 오히려 주택 이제 유형이 다르군요. 그렇죠. 왜냐하면 네. 여기에서 이제 상박이 작동될 수 있죠. 네. 상대적 박탈감. 구로의 집이 있는 사람 우리 집 자꾸 내려가는데 시세가? 우리 집 왜 지정된 거야? 이렇게 또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악마도 천사도 디테일에 있다라는 거 꼭 명심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갤럽 기준으로 사실 정권 시작할 때는 이제 60% 직무수행 평가, 긍정 평가가 있다가 지금 이제 이번 주에 좀 반등하긴 했습니다만 이제 50% 중반대로 조금 전반적으로 내려앉았는데 그와 관련해서 이제 배 소장님이 요즘 많이 밀는 게 이제 조김 칸부 요런 이제 뭐 검색량이나 이런 걸 기준으로 해서 지금 뭐랄까 여당의 악재 키워드 요렇게 하는데 그 중에서 특히 김현지라고 하는 이름 훨씬 더 키워드의 뭐 비중이랄까 이런 게 더 높다는 얘기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이게 어떤 식으로 대응하느냐가 중요한데 일단 이제 조김 칸부라고 하는 것은 조이대, 김현지, 캄보디아, 부동산. 네. 이게 이제 오른쪽으로 갈수록 그 정도가 더 크다고 보는 거죠. 가령 이제 우리가 이건 어디까지나 설명을 위한 차원이라는 전제하에 말씀드리면 가령 이 미치는 영향이 조이대 대법원장이 1도면은
이 김현지 부속실장은 5도, 그다음에 캄보디아는 7도, 부동산은 10도. 그러니까 이제 김현지 부속실장 관련된 부분도 이걸 키우지 않아도 되는 이슈일 텐데 지금 일단 형식적 차원에서 보면 여론에 미칠 수 있는 것은 출석을 안 하는 데 대해서 좀 더 명쾌한 대안이 답변이 필요할 수 있는 부분일 수도 있거든요. 정치적으로 본다면. 두 번째는 내용적인 차원인데 그러다 보니까 계속 뭐 영상이 공개되기도 하고 또는 어떤 의혹을 제기하면서 이것도 관계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이 출석이라는 것 자체가 봉쇄가 되니까 안 된다면 그러면 이제 온갖 다 연결고리가 대통령으로 향할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어떻게 이제 민주당에서 또 대통령실에서 관리하느냐가 여론에 분명히 이 주는 영향을 관리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다라는 차원에서 제가 이제 그 정도별로 조, 김, 캄, 부 기발하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그 칼럼 최근에 쓰신 게 민주당만 모르고 구글은 아는 김현지 폭발성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키워드에 대한 검색량보다 김현지 검색량이 훨씬 더 많다는 거죠. 읽으셨군요. 네. 네. 2016년 미국 대선에서도 다들 여론조사에서는 힐러리 클린턴이 될 것이다. 네. 이런 분석이 또 많았죠. 예측이 나오는 상황에서 구글은 알았다는 거죠. 검색 비율을 보니까 그 밑바닥에서는 트럼프에 대한 이 검색이 상당히 정폭됐었다. 그래서 대통령은 트럼프가 될 것이다. 예측을 했다는 것처럼 지금 이 빅데이터 상으로 나오는 김현지 부속실장에 대한 물론 이제 이걸 바라보는 시각은 국민의힘 또 민주당이 다를 수 있습니다. 다만 어떤 것이 논의되고 있느냐는 정확히 파악을 하고 또 인식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이게 국회 운영이 끝까지 그러니까 모든 정기국감의 상임위 끝나고 마지막에 운영인데 운영이 끝날 때까지 이게 계속 논란이 될 것 같긴 하거든요. 좋든 싫든 봉합이 안 되는데 민주당은 이거 어떻게 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대변인? 일단은 민주당 공식 입장은 증인으로 신청하는데 지금 합의가 안 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현재까지는 그런데 네. 운영위 국감 그리고 대통령 비서실 국감이 11월 6일입니다. 네. 앞으로 한 2주 좀 안 남게 남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사실은 김현지 부속실장이 출석을 한다고 해서 큰 문제될 게 없습니다. 뭐 어떤 사람처럼 금 거북이를 받은 것도 아니고 샤넬 구두를 받은 게 아닌데 출석한다고 뭐가 문제가 있겠어요. 다만 국민의힘에서 무분별한 정치 공세를 하다 보니까 당 차원에서는 전략적인 대처를 하는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에너지라는 게 압력밥솥에 쌓이듯이 계속 쌓이면 나중에 정말 걷잡을 수 없이 의혹이 커질 수가 있습니다. 적절한 시기에 김을 빼줄 필요가 있고 저는 지금 부속실장으로 임명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부속실장을 하는 한 국감 출석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 국감 11월 6일에는 출석을 해서 본인과 관련된 어떤 의혹에 대해서 성실하고 친절하게 소명하는 게 국민들 앞에 뭔가 좀 겸허한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게 이재명 국민 주권 정부에 어울린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뭐 저는 출석 안 할 걸로 보고요. 민주당이 계속 보호할 겁니다. 근데 출석하면요. 질문할 건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만사현통, 인사 문제라든지 특히 강선우 여가부 장관, 그다음에 그 김현우 산림청장 이것도 한번 물어보고요. 그다음에 예산 중에 특활비가 거의 뭐 4건 중에 한 건이 좀 부적절하다. 전부 총무비서관이 하거든요. 저는 추궁할 건은 많은데 민주당이 절대 존엄 김현지를 소환할 수 있겠습니까? 저게 민주당이 방패막이로 할 걸로 봐요. 네, 알겠습니다. 요거까지만 하고 일부를 마치도록 하는데 그 최민희 과방위원장 건 관련해 가지고 논란이 계속 커지고 있는데 민주당 그 문진석 의원도 이거 관련해서 거치 관련해서 여러 가지 고민이 좀 된다. 지도부 차원에서 그런 언급도 하신 걸 제가 봤는데 이게 지금 언론계는 부글부글 하는 것 같거든요. 지금 최민희 위원장이 MBC 그 보도본부장 퇴장 관련해가지고 그래서 김조 대변인 요 어떻게 좀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박지원 의원님이 과유불급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정치 오래 하신 분인데 참 맞는 말을 하셨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 이제 국감 들어서 사실은 최민희 위원장에 대한 개인적인 공개 좀 많았습니다. 혼사 문제 관련해서 국감장에서 그러한 사진들을 공개하고 또 그 밖에도 개인적인 그런 어떤 공격들도 있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비공개 국감이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여러 가지
기사에 대해서 MBC 측에 질문하고 이런 답변하는 과정을 보면서 최민희 위원장님도 어떤 그런 문제시 되는 그런 기사에 대해서 이제 제기를 했는데 약간 좀 상대방이 감정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퇴장을 요청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런데 야당이 아니고 집권을 했고 또 국회에서도 압도적인 다수당을 확보하고 있고 과방위 같은 경우도 상임위원장을 지금 저희가 확보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이제 이렇게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 책임도 무겁고 국민들이 좀 겸손한 그런 모습을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 관련해서는 최민희 위원장님이 적절하게 좀 상대방과 잘 협의하셔서 유감 표명이라든지 뭔가 재발 방지라든지 이런 의견을 좀 유연한 모습을 좀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이제 데이터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지금 이제 한국 갤럽 조사에서는 민주당 지지율이 결집으로 올라갔다고 하더라도 결국 이 인물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중도층의 평가는 또 당 지지율과 연관될 수도 있거든요. 네. 또 하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40대 화이트 칼라는 어떤 것이 정말 옳은 것이냐. 박지원 의원 또 김지호 대변인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과유불급 이런 부분들을 40대 화이트 칼라 지금 민주당 지지 기반은 지지층들은 보게 되는 겁니다. 자칫 잘못하면 이런 부분이 특정 인물에 대한 비호감으로 연결되면 이제 당 지지율에 영향을 줄 수 있는데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바로 이 부분이죠. 다른 게 아니라 우선 야당과 국민의힘과의 격돌 과정에서 최민희 위원장의 모습이 아니라 최민희 위원장과 MBC 사이의 격돌이거든요. 그럼 이걸 지지층 사이에서도 어떻게 볼 수 있냐면 내부 갈등, 내부 분열, 내부 총질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최민희 위원장의 이제 신상과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항상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정치인들이나 공무원들은 또는 선출직 공무원들은 반드시 결혼식과 관련돼서 세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하나, 나 알, 남 못 알. 나는 알아야 되고 남은 몰라야 됩니다. 가족의 결혼식에 대해서. 네. 두 번째는 뭐냐면 이해 충돌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이제 국정감사 기간 중에 국회에서의 결혼식은 조금 저는 이게 지적받을 수 있는. 세 번째는 뭐냐면 뭐 현금으로 내는 사람 돼야 되겠지만 가급적이면 축의금은 안 받는 게 좋아요. 적어도 이 정도 급이 되는 최민희 위원장의 위상 정도면 그냥 굳이 축의를 하실 분은 1kg 쌀을 가져와라. 그럼 이거는 내가 기부하겠다. 우리 딸과 또 사위의 이름으로 기부하겠다. 근데 카드 이 결제 계좌번호가 카드 결제 방법이 나와버렸잖아요. 저는 이거는 조금 이건 아니었는데라는 이 평가가 나오게 되면 곤란해질 수 있으니까 저는 정치인이나 이 공인인 사람들은 이 부분은 항상 좀 숙지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 지금 저희가 이제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2부에서는 대구 얘기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